자, 여러분 209번부터 하면 되죠? 자, 사회보장의 이해, 사회보장의 개념 209. 자, 209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글에서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ILO 국제노동기구죠. 사회보장의 핵심을 소득보장으로 정의하며, 자, 좁은 의미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ILO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ILO는 자, 사회보장을 넓게 봅니다. 넓게 보고요. 자, 넓게 본다는 것은 자, 소득보장 이외에 자, 소득보장 이외에도 자, 뭐 의료를 제공한다거나 아동수당을 제공한다거나 이것까지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은 각 나라의 이념 및 재정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정의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사회보장의 핵심은 뭡니까?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장의 핵심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2차적인 안전망에 불과하다. 공공부조는 2차적 안전망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범위가 좁게 인식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미국은 좀 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리을번,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2012년도에는 문제가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문제가 약간 변형되는데, 2012년도에는 사회서비스 등 관련 복지 제도로 넓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관련 복지 제도 이런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맞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2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번. 자, 210번. 네, 210번. 네, 너무나 쉽죠?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2번은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그쵸? 나머지,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안 해오고 있다. 그거는 뭐, 그런 수험생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사회보험은 당연히 4가지 또는 5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자, 그 다음에 211번.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가끔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뭡니까? 사회보험은 어떤 원칙을 가져요? 강제가입, 의무가입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민간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사회보험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고려를 합니다.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민간보험은 개인적 적절성
혹은 개인적 차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거죠. 해서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보험은 복지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험에서 얘기하는 개인적 저철성이나 형평성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자, 그 다음에는 뭐, 글쎄요. 그 다음에는 보험료를 부담 능력,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부담 능력. 자, 부담 능력. 여기서 얘기하는 부담 능력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나 재산. 근데, 자, 민간에서는 뭘 얘기하면 지불 능력에 따라서,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보험료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3번이 돼야 되죠, 3번이. 수급 자격이 사회보험이 일단 자산조사는 어울리지 않죠. 공공부조가 자산조사니까. 자, 사회보험도 강제가입 형태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입 형태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의 형태로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을 내가 강제가입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보험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통한 권리가 존재하는 거죠. 계약 권리.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2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사회보험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이거 뭐 그만 읽어야 되죠. 최저생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쵸? 이건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공공부조는 정부가 조세를 통해, 여기서 얘기하는 조세는 누진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3번, 공공부조는 보험적 기술을, 뭐 그만 읽어야죠.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는 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회적 위험을 방지, 예방하는 것도 사회보험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교육, 상담 등 간접적 방법으로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물론 뭐가 돼야 돼요? 답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선지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3번 가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의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사회보험은 이제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 213번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수당 있죠, 사회수당. 자, 여러분, 사회수당은 어떤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뭐만 충족하면 돼요? 저 인구학적 조건만 충족되면 된다. 자산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사회보험도 물론 자산조사 필요 없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자, 선별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 선별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득지불효과 기여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여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사회수당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또 사회수당의 목적은 사회 통합에 있다.
사회 통합성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수당의 특징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4번 가겠습니다. 214번.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111페이지에 220번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부터 내일 또 이어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번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개별 사회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욕구 차이에 따른 서비스 조정이 이루어져야 개별이죠. 1번 틀렸고 2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존재하죠. 3번 개인, 가족, 집단의 보편적인 욕구 충족이 목적이며 개별적 욕구는 존중돼야 되죠. 개별적 욕구는 개별 사회 서비스니까. 4번 신체적, 정신적 재활과 기능 향상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라는 특징을 갖는다. 뭐 이거는 좀 나이브하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자, 215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공적연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부터 공적연금. 1번 부과 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이게 부과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부과 방식은 아까 우리 모의고사 할 때 했던 거죠. 부과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 세대가 분배 효과 높다. 이렇게 해야 되죠. 2번이 틀렸네요. 정답 2번. 3번 적립 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3번은 적립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은 적립된 기금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부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6번에서. 자, 공적연금의 재정운용 방식 중 부과 방식의 제도적 장점만을 모두 모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부과 방식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았을 때의 금액하고 낼 때하고 금액하고 내는 주체가 다를 뿐인 거지 물가에서의 차이는 없어. 근데 적립 방식은 내가 1960년대에 냈다가 1980년대 받아.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의 변화는 엄청 나겠죠. 그때 내가 100만 원 냈던 거하고 지금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번 제도 성숙기에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자원 활용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적립 방식입니다. 적립되어 있어야 그것을 활용해서 뭐 기금을 운용하든 뭐 어디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그쵸? 누군가는 낼 것이고 누군가는 받을 것이니까 부담이 적다. 그 다음에 연금의 장기적 수리 추계가 불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연금이 장기적으로 이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산하는 걸 수리 추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갖고 있는 게 바로 부과 방식의 공적 연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17번. 자, 공적연금을 전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공군, 사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군, 사국.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학교 교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 그래서 그래서 앞글자 따서 공군, 사국 순서대로 외우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대표적인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2번. 맞아요.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이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직연금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뭐 맞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세 번째로 만들어졌죠. 공군사국에서 사에 해당하는 거죠. 4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연금의 급여 종류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자, 여러분 급여 종류는 노, 장, 유, 반, 사. 자, 이렇게 외우셔요. 노장유, 반사. 그래서 자, 노는 노령연금. 그렇죠? 그 다음에 장은 장애연금. 유는 유종연금. 그 다음에 반은 뭐냐면요. 반환 일시금이라는 게 있어요. 반환 일시금. 자, 그 다음에 뭐 유종연 사망했을 때 유종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망 일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노장, 유, 반사 이렇게 급여의 형태. 이거는 연금의 종류고요. 이거는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 이렇게 다섯 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형태 종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218번 보겠습니다. 218번.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입기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자, 국민연금은 소득에 준해서 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 내는 액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최종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소득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산정을 할 때 물가 변동률도 고려가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219번. 219번 약간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 비용 지불제도가 있어요. 지불제도가 있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219번. 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수가별. 자, 이걸 원칙으로 하면서 뭐가 더 포함되냐면 포괄수가제가 결합되는 형태다. 자,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요, 여러분. 자,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진료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진료 행위. 자, 어떤 진료 행위를 몇 번 했는가에 따라서, 자, 병원에서 받게 되는 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받게 되는 수가가 달라지죠. 자, 반면에 포괄수가제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진료행위별, 질병 또는 질병군 별로 수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요, 여러분, 비급여.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지 않는, 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해서 포괄수가제를 덧붙인 이유가 자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거 뭐 CT 찍어라 뭐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고민하게 된 게 포괄수가제거든요. 포괄수가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제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의료인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의료인들이. 자, 의료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이 행위를 하면 그 행위만큼의 수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장 원리에 가장 부합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의료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있잖아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하라니까 해야 되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과잉진료라고 얘기하죠. 과잉진료. 그래서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쓸게요.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자, 의료인들은 선호하지만 이 과잉진료와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게 포괄수가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일단 포괄수가제는 지금 219번의 정답이 포괄수가제예요, 여러분. 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는 과잉진료나 의료비 부담이 큰 거는 뭐의 특징인 거예요? 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줄였냐? 자, 이 포괄수가제 안에는 이 질병군은 7대 질병군인데 그 7대 질병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뭐를 포함시키냐면 예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을 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부담은 떨어집니다. 부담은 떨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해당 질병에는 받을 돈이 뻔해. 의료인들의 입장에 한번 볼게요.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질병으로 받을 돈이 뻔해. 그러니까 근데 상태가 좀 진짜 심각해서 특별한 진료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유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료인들에게.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과소진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거는 과소진료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에게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1일당 아니면 자, 그 뒤에가 중요해요. 질병별 또는 질병군별로 보수단가를 이미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좀 적용을 해가지고 진료를 좀 더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야. 신약도 써야 될 거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수도 있을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서로 갖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인두제라는 게 나와죠. 인두제. 자, 여러분 인두제라는 것은 여러분 주민세 아세요? 주민세? 주민세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살면 무조건 나와요. 그 사람이 소득이 어떻든 직업이 뭐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일정 정도 연령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거나 아니면 세대를 구성하면 나와요. 그 주민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두세라고 불러요. 인두세. 그러니까 인두제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 머릿수 가지고 수가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자 수별 어떤 질병인지 보지도 않아. 내가 담당하는 환자가 10명이면 10만 원 주고 100명이면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보기에 나왔으니까 어떤 제도인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게 뭐예요? 총액계약제라는 게 있죠. 총액계약제.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총액계약제. 이거는 사전에 그 의료기관과 진료비 총액을 계약을 합니다. 뭐 진료 행위가 어느 정도고 어떤 질병이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료비 총액을 그것도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걸 총액 계약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문제 발생할까요? 과잉 진료를 할까? 아니면 이거는 과잉 진료할 수 있겠어요. 막 환자 수별을 주니까 그냥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막 오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과소진료를 하겠지, 당연히. 총액을 받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안 하려고 하겠지. 심지어 이거는 환자 회피 현상도 생기는 거예요. 총액을 넘었어. 내가 총액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1,000만 원만큼 다 한 것 같아. 근데 또 환자가 와. 그럼 그 환자를 기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를 기피한다거나. 어차피 나는 총액으로 다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뭐가 있냐면 봉급제라는 것도 있어요. 수가를 봉급처럼 받아요, 의사들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주의 정도 사회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이거 키워드는 사회주의를 잡아줘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똑같은 봉급을 받고 진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든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우리가 채택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물론 이게 새로 도입된 거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포괄수가제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되셨어요? 자, 220번 가겠습니다. 자, 220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갑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급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갑 보겠습니다. 갑. 자, 갑은 4대 보험에 일단 적용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30대고, 또 혹여나 뭐 그럴까봐 4대 보험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휴일에 중학교 동창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손목을 다쳤고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 후 거주지 부근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약간 불편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에요. 자,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급여는 정답 1번 요양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양급여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나 부상, 출산까지 를 지원하는 자, 그런 급여입니다. 요양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국민연금에 의한 노령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30세인데 안 되죠. 이건 60세 이상이에요.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한 장해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나들이 가서 다친 거잖아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죠. 4번 고용보험에 의한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업 상태도 아닌데 현재 취업 상태인데 무슨 재취업수당을 받아요? 현재 취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요. 이 세 가지는 못 받고 이러한 이유로 못 받고 주어진 사례에서는 자 요양급여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시 앞으로 와서요. 106페이지 오늘 봤던 문제들 포인트 여러분이 복습해야 될 것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209번 됐고요. 211번에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212번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당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기본서를 찾아가지고 확장을 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잘 나오는 파트니까 꼭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사회수당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수당도 같이.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정리하실 때 사회서비스도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로 넘어와서 공적연금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가방식 비교하는 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적립방식, 부가방식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는 전형적인 문제 방식이니까 그거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의 순서가 자 공군, 사국 순서라는 거 꼭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노장유, 반사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반사는 다 일시금이죠. 일시금, 반사. 자, 그 다음에 자 218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고요. 그 다음에 219번 같은 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위별 수과제와 포괄 수과제 중심으로 정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어쨌든 내일 다시 221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